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대로 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네. 발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거로 보셨습니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 3월 19일에 이미 북한이 엔진 시험을 하면서 네. 사실상 예고를 했다는 거죠. 예고한 대로 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남한의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 무기 개발 일정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게 이제 5번째입니다, 이번이. 근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탄두가 원뿔형 모양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글라이더형입니다. 그래서 2차와 3차는 원뿔형, 그다음에 1차, 4차, 5차는 글라이더. 지금이 글라이더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글라이더형으로 지금 거의 낙착을 봤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이번에 이제 궤도를 보면은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략이 됐다. 네. 원래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순항 미사일 형태는 대기권 안에서 원래 가는 것이고 네. 탄도 미사일 형태는 대기권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도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구심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모든 미사일을 고체 연료화, 네.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했다고 선언했는데 네. 이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용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세 가지 말을 했잖아요. 예. 그 고체 연료화, 탄도 조종화, 핵무기화. 근데 사실 하나씩 따져보면 세 가지 다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 확실히 진전이 된 건 맞지만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에 적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모든 미사일에 적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탄두 조종화도 사실 모든 미사일의 탄두 조종화를 뭐 고급 사양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의 경우는 그 순항 미사일 쪽에 좀 더 예. 비용을 많이 들이면 되는 것이고 탄도 미사일을 전부를 다 탄도 조종화라는 말을 붙여서까지 정밀 조종 체계를 달 필요는 없는데 네.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핵무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태를 보면 저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 부분에 북한이 먼저 번에 보여준 화산 31형 예. 그 탄두 모듈이 있어요. 저 모양에 그게 들어갈지 약간 좀 의문이 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핵무기화라는 것도 지금까지 북한이 말한 것과 일관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북한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뭐 말하기보다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는 거리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북한이 그 극초음속 관련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뭐 2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에서 변화가 있다. 이것은 방어적인 것이고 수비적인 것이고 선제 공격에 대한 그런 입장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처음보다는 핵전쟁 선제 공격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빠지고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좀 더 방어적인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공격성에 있어서 뒤로 좀 후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뭐 핵과 관련한 전략의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뭐 연설문 쓰다가 까먹고 그랬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북한에서 발표한 거리보다 좀 더 짧았던 거로 분석도 하고 좀 북한의 보도한 내용에 과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합참이 이번에 좀 확신을 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게 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저 극초음속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합참은 아니다. 600km 가고 떨어졌다.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400km는 과장이 됐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갔다가 1차 정점을 만들고 쭉 하강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네. 그래서 2차 정점이 고도 73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타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하고서 갔다는 올라갔다 거죠. 내려갔다. 예. 풀업 이제 마지막에 풀업 기동, 급격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합참은 그런 적 없다. 그 북한의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탐지가 됐는데 우리가 살펴본 바 이제 한미일 탐지 사선으로 탐지를 해본 결과 네. 그냥 밋밋하게 갔다.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갔다가 그냥 바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실 게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종말 단계에서 예. 이제 마지막에 하강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뭐 정상적으로 자기네들 급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에 맞게 비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근데 합참은 마지막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강하면서 마하 5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하 5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하 5가 왜 중요하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면 마하 5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마하 5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합참이 굉장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합참의 발표와 달리 북한의 발표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합참의 발표를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참의 발표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합참의 발표가 맞다고 보는데 과거에 합참의 발표가 나왔는데 북한의 말이 그 뒤에 나왔더니 틀렸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 주장에 뭐 우리 합참에 의하면 좀 여러 가지 과장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 시간에 여러 번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 체인저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참 큰 문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문자 그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다면 예. 막을 무기가 없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항 미사일에서 발전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른 게 특징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원래 정밀 타격, 이 낮게 깔아서 다니기 때문에 네. 이게 탐지가 잘 안 되거든요.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예. 대신 단점이 느리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미사일은 마하로 따지죠, 속도를. 네. 마하 1에서 2 정도 이상을 못 나갑니다. 순항 미사일은. 마하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마하가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하 5 이상인데 네. 탄도 미사일은 이미 마하 10 이상을 기본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의 특성, 마하 5 이상, 마하 10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순항 미사일처럼 좌회전, 우회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지도 안 되고 요격도 어렵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대로 하면은 막을 무기가 없는데 네. 다만 이 기계가 실제로 생산이 됐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예. 이게 러시아, 중국, 이제 미국 순서대로 이 기술을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 말고 러시아나 중국은 과장이 되지 않았나? 저 성능이 저대로 나오나?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이제 미국도
아직 기술에 대한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돼서 아직까지 개발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에게 도움 교류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지금 북한이 만드는 건 순항 미사일에서 발전한 업그레이드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겁니다.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가 자기가 이제 뭐 마하 10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탄도 미사일에 실려서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일단 가는 거예요. 네. 탄도 미사일에 실려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마하 10 이미 나온 거죠. 그 자기 스스로 마하 10의 속도를 낸 게 아니에요. 예. 그랬다가 어느 정도 고도가 되면은 이제 추진체가 분리되고 글라이더가 그때부터 마하 10의 속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속도에 힘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자유 활공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초기나 중기까지는 탄도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방어를 하는 우리의 미사일 삼축 체계 네.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삼축 체계는 킬체인, KAMD, 예.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방어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 말로는 좋죠. 삼축 체계 발전시켜서 네.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부셔버린다. 쏘자마자 부셔버린다. 네. 그래도 못 막으면 대량 응징을 해가지고 뭐 영원히 뭐 없애버린다. 이런 식의 개념은 좋은데 이게 다 돈입니다. 네. 이게 다 돈이죠. 탐지 자산 하는데도 뭐 하나 위성 하나 뭐 쏘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뭐 그건 수조 원대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돈을 좀 국방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기술 성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개발 완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상대로 좀 위협 수위를 높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최근 2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군사적인 협박, 위협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최근에 북한의 지방 경제 발전에 가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방 경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20승 1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방 공업 이제 공장 건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최대 북한의 뭐 거의 국력을 총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외교적으로는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냉전 외교의 핵심은 남한을 협박한다가 아니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네. 미국에 대한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냉전을 만든다. 네. 이런 것을 할 때 한반도의 과도한 통제가 안 되는 긴장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대외적으로는 신냉전을 만드는 데 있고 특히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화내게 하는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중강도 정도에서 맞추고 더 낮아도 안 되고 더 높아도 안 되는 이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더 추가적으로 과도한 고강도 긴장 고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로 이제 회담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됐습니다. 예, 군사 긴장 완화에 도움 좀 될까요? 군사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한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보도되지 않아서 네. 이제 추가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네. 이런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기뻐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반도 평화 얘기하는 거 좋아요. 군사긴장 완화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잖아요.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미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한중 협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가 있었다면 잘못된 얘기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바로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회담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 조율이 돼야 됩니다. 미국하고도 미중 정상회담 전화 통화는 이미 예고된 거니까 네.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혹시 한반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런 대응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에게 좋다라고 해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고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상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우리의 진위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좀 지지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네. 분명히.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모르지만 한중 간에는 명백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외교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태고 강대국이 우리의 한반도의 군사긴장 문제 또 평화 문제들을 자기네들 이익에 맞춰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마냥 기뻐할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미중 정상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한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나눈 건데 여기 미중 전략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중 전략 경쟁이 지난 한 5, 6년 동안 지구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면서 예. 미중 전략 경쟁은 하지만 불필요하게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적 충돌이 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구촌 전체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지구촌 모든 나라에게 우리 편을 들어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한국도 미국 편을 들어라. 예.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부당하게 압박을 하니까 한국은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 그야말로 가래기가 찢어지는 상황이 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도 중국도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완전히 편을 갈라서기는 안 하고 네. 이제 충돌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다행스럽게 미국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충돌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경쟁이 과열이 된다면 아마도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결과 이제 경쟁은 하지만 충돌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예. 막을 수가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협의하면서 경쟁을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국, 일본 정상이 다음 주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오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일 정상이 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네. 미국 정상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럼 한국 정부는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도 하지만 그 다음 날 필리핀 정상도 같이 하는 3자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 또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다자 그룹을 만드는 이런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대서양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친미국적인 군사 협력체를 만들듯이 군사 동맹체를 만들듯이 네. 태평양 쪽에서도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협력도 하고 미국, 일본, 필리핀 군사 협력도 하고 네.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호주, 영국 협력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소다자 협력을 만든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차면 한 뭐 10개국 정도가 모이는 군사 동맹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은 미국이 볼 때는 가장 큰 협력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예.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성태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